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의 한동철 교수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계량 경영학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입니다. 블렌디드 러닝이란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도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에이스 지원 사업으로 이제 지원을 학교가 받아가지고 이 블렌디드 러닝 동영상 수업을 많이 늘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늘리고 있는 중이고 많은 교수님들도 지금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올해는 처음으로 제가 몇 년 동안 강의했던 계량 경영학 과목을 올해부터는 블렌디드 러닝에서 동영상 수업을 몇 개 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영상은 이제 보통 10번 정도 찍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은 한 17회 정도, 15회 정도, 20회 정도 되겠네요. 15, 정도. 전체 수업이 이제 15주, 16주에 이제 2번씩이니까 32번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니까 28번이니까 18번 정도는 오프라인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문제를 주로 풀고 동영상에서는 개념을 강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량 경영학 수업은 이제 미국에서 발전한 경영학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는 수학적인 접근하고 또 하나는 행동적인 접근합니다. 쉽게 해서 숫자와 말로 문제를 풉니다. 숫자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 계량 경영학이고 계량 경영학 과목입니다. 계량 경영학은 이제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요. Quantitative Approach to Business 혹은 Management Science, 그다음에 Operations Research, Mathematical Programming.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계량 경영학, 경영과학, 선형계획법, 수리계획법, Operations Research, OR, 의사결정론 거의 동일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동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경영과학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이 이제 보통 75분씩으로 되어 있는데 75분짜리 수업은 오픈해서 하는데 동영상일 경우에는 교육부의 규정에 의하면 반 정도, 한 37.5분 정도를 동영상 수업을 하면 이게 오프라인에서 75분이라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5분짜리 오프라인 수업은 동영상으로 한 37.5분, 학교에서는 보통 한 40분 정도를 찍어라. 동영상을 40분 정도 찍은 것을 학생들이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75분을 대체를 해주는데 이 오프라인 수업은 한번 끝나면 끝이지만 온라인 수업은 여러분이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렌디드 러닝을 하는 것은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학기가 시작돼서 동영상들이 다 올라가면 여러분이 한꺼번에 10개를 다 봐도 됩니다. PC방에 앉아서 같이 봐도 되고 친구랑 같이 봐도 되고 해서 10개를 다 보고 본인이 하고 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또 필요하면 또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 청취, 반복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영상 수업은 보통 오프라인보다 짧게 합니다. 이 계량 경영학 수업은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40점이고 기말고사 40점이고 출석 20점이고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중간고사에 나올 문제들을 이제 요약해서 패턴을 보여주고 거의 그대로 나오고 이제 문제가 좀 변합니다. 그다음에 기말고사도 패턴을 보여주고 그대로 나오고 그래도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A 플러스를 받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고 A 플러스가 이제 25% 정도 되죠. B 플러스가 35%, 이제 C 플러스가 한 40%.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인데 주로 이제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오면 다 맞으면 이제 A 플러스가 보통 약간 틀리거나 그러면 B 플러스가 조금 쓰면 이제 C 플러스가 됩니다. 이 경영과학 공부를 많이 하면 경영학의 많은 수업들, 마케팅의 일부, 그다음에 생산관리의 상당수, 그다음에 재무관리, 그다음에 인사관리에서 직원 배치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경영과학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계학이면 관리학의 문제가 다 경영과학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경영과학에 대해서 이제 그렇고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그러니까 계량 경영학이나 경영과학이나 의사결정론이나 수리계획론이나 선형계획론이나 OR이나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는 여기 부산에 계신 이제 유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썼는데 제가 이론 쪽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유 교수님이 고치고 다시 고치고 서로 해가지고 이제 했고 1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제 경영과학의 기본 이론이고 나머지는 전부 계획적인 모델입니다. 수학적인 모형들.
선형계획, 정수계획, 수성문제, 할당계획, 네트워크, 폴트 CPM, 게임 이론, 의사결정 분석, 예측 이론. 요게 다 계량 경영의 주요한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간략하게 첫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요것들을 설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요거를 이제 차근차근 해서 동영상 수업에서도 10개를 다 커버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10개를 다시 커버합니다. 동영상 수업에서 여러분에게 개념을 가르쳐 준 것은 오프라인에서는 반복하지 않고 여러분이 오프라인은 주로 문제를 풀고 질문을 받고 같이 학습하는 것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알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옆에 친구와 같이 앉아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느 학생이 질문하면 다른 학생이 답을 하고 교수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뵙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데 선형계획법이 1장, 2장과 3장으로 되는데 선형계획법이 이제 수학적인 모형입니다. 수학적인 모형이 대표적인 거고 이 선형계획법의 특별한 형태가 그 밑에 4장에 있는 정수계획법, 5장의 수성문제, 6장의 할당계획법이 전부 선형계획법의 특별한 형태들이고 이제 7장부터는 또 다른 개념들입니다. 이 선형계획법이라는 건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그 수학적인 모형에서 최적화, 최고의 값을 구해내는 것을 선형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의사, 목표,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계량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변수가 있고 그 변수들을 제약하는 제약 조건이 있고 그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프로도 풀고 심플렉스로 풀고 컴퓨터로 풀고 컴퓨터 수업을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실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교시, 2교시 수업을 한 1교시와 3교시, 1교시와 2교시 뭐 이런 식으로 1교시의 수업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컴퓨터실을 활용하게 되는데 한 학기 내내 컴퓨터실 수업은 뭐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개념을 배운 다음에 이걸 실습을 한 번, 뭐 많으면 한 두세 번, 적으면 한두 번이면 예년을 보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필요할 때는 이제 저희가 좀 일찍 만나서든지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하게 되십니다. 컴퓨터실이 여유가 있을 때는 1교시 거기서 수업을 하고 컴퓨터실이 여유가 없을 때는 조금 일찍 여러분이 뭐 8시 한 반쯤에 와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제 컴퓨터로 문제 푸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고 이제 손으로 푸는 것만 나오게 됐습니다. 선형계획법이라는 것은 결정 변수를 가지고 수학적인 문제를 풀어서 값이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A라는 상품을 25원짜리를 60원에 팔고 B라는 상품을 15원짜리를 45원에 판다. 근데 A라는 상품에는 뭐 원료가 뭐가 들어가고 B라는 상품에도 원료가 뭐가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료 총 개수는 어느 정도다. 이랬을 때 이 원료의 제약 조건 상에서 A와 B를 몇 개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우리 회사에 가장 이득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문제를 하나 보면 아하 희한하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수리계획법의 대표적인 선형계획법, 리니어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풀게 될 거고 정수계획법은 앞에서 선형계획법에서는 답이 나오면 이제 소수점 이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A는 과자가 뭐 해서 4,700점 4개를 만들어 4,700점 4개를 만들고 B는 3,200점 5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문제는 4,700점 4700.4 그 다음에 3200.5 뭐 이런 식으로 정수계획법은 소수점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정수계획법입니다. 그러니까 선형계획법의 문제가 실수, 소수점 이하가 나오는데 이거를 정수로 바꾸는 것이 정수계획법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유형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를 제품을 만드는데 A와 B가 뭐 0.4, 0.5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딱 3,700개, 4,200개 이렇게 떨어져야 되니까 그걸 이제 정수계획법입니다. 선형계획법의 특별한 형태로 정수계획법이 있고 수성문제란 선형계획법으로도 풀 수도 있는데 특별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이 서울, 대전, 강릉에 있다. 공장이 3개가 있고 우리가 받고 싶은 데가 부산과 광주다. 그럼 서울에서도 부산과 광주를 보내고 대전에서도 부산과 광주를 보내고 강릉에서도 부산과 광주를 보낼 때 각각 보내는 비용이 다르죠. 거리가 다르니까요. 그러면 각각 보낼 때 얼마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게 수성입니다. 수성 문제는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특별한 문제들이고 이걸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또 선형계획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선형계획법 말고도 수성에 있는 특별한 해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풀면 바로 풀립니다.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할당계획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할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직원을 4명을 뽑는데 지금 이 4개 일이 있다. 도서관, 저기 본관, 뭐 학생처, 그다음에 뭐 어떤 학과 사무실, 도서관, 본관, 학생처, 학과 사무실 4개의 사무실에 학생을 4명을 뽑았을 때 각각 학생이 근무하는 시간이 다르고 월급이 다를 수 있을 때 A라는 학생은 어디에 배치라고, B라는 학생은 어디에 배치라고, 이런 거를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배치라는 거에 따라서 문제 푼 걸 가지고 하는 것을 할당 계획본이다. 인원 할당하는 것입니다. 인사관리에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요 2, 3, 4, 5, 6, 요 5개가 이제 비슷비슷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7, 8, 9, 10, 11은 이제 조금 다른 것들입니다. 네트워크 모형이랑 수성 방법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거와 좀 다른 것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란 연결이,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 네트워크 전체를 풀어내는 겁니다. 전체가 기름을 어떻게 보내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보내면 되고, 이런 걸 전체를 푸는 걸 네트워크 모형입니다. 요거는 뭐 또 다른 이제 되고, 폴트 CPM이란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 기념관을 질 때 보면 전체 땅을 파고 이 토지를, 땅을 파내고 그다음에 벽돌을 세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준공 끝나고 요 전체 계획을 폴트, 전체 계획인데 이걸 시간이 몇 시간 걸릴 거다. 그래서 2년 3개월이 걸릴 거다. 그럼 비용은 얼마가 들 거다. 250억이 들 거다. 예를 들어서요. 2년 3개월에 250원이 들 거면 기간을 2년을 줄이다 보면 돈이 조금 더 들겠죠. 260원이 들겠다. 그럼 기간을 줄이면 어느 정도 값이 올라갈 거냐.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이제 폴트 CPM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계획입니다. 게임 이론이란 2명의 경쟁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이것을 던지면, 예서 한 사람이 이것을 던져서 받으면 얼마고 못 받으면 얼마고, 이 사람에서 2명이 경쟁 상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구글, 삼성전자와 애플이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서로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생길까? 이 게임 매트릭스를 가지고 풀어가지고 게임 값이 나오고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야, 이게 너무 황당하다 이럴지 모르지만 이제 문제를 풀어다 보고 하나씩 하다 끝나면 아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의사결정 문제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추리를 만들어가지고 나무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각각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가서 어느 것이 최적 대안이다. 확률을 집어넣고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예측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 서울여자대학교가 2030년에는 학생이 몇 명이 올까? 요 예측이론입니다. 요런 것들. 2장부터 11장까지 10개 장이 전체를 분석하면 여러분이 수학적인 모형, 아주 다양한 것들이죠.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 한 학기 배우시고 될 겁니다. 물론 이 계량 경영학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드밴스드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것은 대학교에서는 잘 안 하고 이제 대학원 속에서 하게 되고, 여러분이 계속 진학을 해서 뭐 미국에 가서 MBA를 하거나 박사를 하게 되면 더 기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 이런 기법들만 알아도 현실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계량 경영학을 들은 학생들이, 어느 학생들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엄마가 무슨 음식점을 하시는데 직원이 몇 명인데 어떻게 배치하려더니 어떻게 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하니까, 물론 이 문제가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를 보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되는 겁니다. 이 계량 경영학을 저는 배운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30 몇 년이 됐는데, 그때 배우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배우고 다른 걸 했을 때 저도 문제를 많이 풀고, 심지어는 요새 부자학 어떤 제가 방정식을 만드는데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쓸 때도 여러분이 책에 나온 것이 그대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에 나온 것을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됩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성경책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남을 해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라, 뭐 기부하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남을 기부하면 남을 도와준다. 근데 나는 어떤 학생이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이럴 수도 있겠죠. 성경은 원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원리를 배워가지고 도둑질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득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손해다. 제가 지금 50 몇 년을 살아다 보니까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는데, 학교의 물건에도 손도 대지 않고 다른 것도 손대지 않는데, 도둑질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들통이 나서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계량경의 개념과 기법들을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이걸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문제풀이의 응용력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습득해서 여러분이 나는 앞으로 여러분이 화학공장에 가거나 자동차 회사에 들거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한글과 컴퓨터에 가서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논리적인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영과학의 개념과 중요성. 경영학의 의미와 과학의 성격. 경영학은 이제 영리추구라는 과학이죠. 경영학이라는 게 하나의 일종의 과학입니다. 과학이란 반복을 해서 반복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 보통 한 번 해가지고 답이 나온 것과 두 번째 답이 다르면 그건 과학이 아닌데 과학이라는 건 여러 번 해서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경영과학의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죠.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이게 이제 경영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책 제목은 이제 경영과학인데 계량경이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계량경의 수업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그 다음에 퀀티터티브 어프로치 투 비즈니스, 이건 이제 계량경영. 그 다음에 디시전 사이언스, 의사결정과학,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리서치, OR, 이게 다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경영과학의 중요성. 경영과학은 경영학의 모든 분야들에 적용이 가능하다. 경영학의 모든 분야. 경영학에 보통 주로 7개가 있죠. 인사, 생산, 재무, 마케팅, 회계, 국제경영, 경영정보. 이 7개의 경영학의 분야들에 경영과학이 전부 거의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매출액을 늘려라. 그러나 이 경영과학은 전부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일단 매출액을 늘려라. 매출액이 숫자죠. 수학을 늘려. 그다음 원가를 낮춰라. 그다음에 종업원의 임금이 너무 높다. 임금이 높으니까 좀 깎아라. 원유 가격이 오른 것이 전반적인 경영생산에 악영향을 준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나쁜 영향을 주고 원유 가격이 내리면 좋은 영향을 줍니다. 2015년도에 원유 가격이 2014년부터 계속 내리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좀 좋아졌고 대한항공이 갑자기 흑자로 돌아섰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업 전체 물류 수송비를 줄여라. 이게 이제 수송비를 줄여라. 아까 보면 수송계획법 있죠. 그게 트랜스포테이션 프로그래밍이 이겁니다. 건설 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체적인 시간 단축을 도말해. 이게 폴트 CPM이 나온 겁니다. 광고 효과를 최대로 할 수 있는 매체 전략을 작성하는 이게 선형계획법에 쓰는 겁니다. 인원 배치 방식을 바꿔서 작업 시간의 효율성을 늘려라. 이게 이제 할 단계. 기업의 여유 자금을 외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비율을 조정하라. 이게 이제 선형계획법, 정수계획법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 여기 선형계획, 정수계획, 수송 계획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할당 계획, 네트워크 모형, 포트 CPM, 게임 이론, 의사결정 분석, 예측 이론. 요것들이 전부 요게 나온 겁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을 늘려라. 이것은 뭐 선형계획법이 될 수도 있고 뭐 의사결정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원가를 낮춰라. 이것도 이제 의사결정 분석이 될 수도 있고 뭐 됐죠. 종업원 임금이 너무 높다. 이것도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원유 가격이 오른 것이 전반적인 경영생산에 악영향을 준다. 이것도 정수계획법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기업 전체 물류 수송비를 줄여라. 이건 수송계획법이고 건설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체적인 시간 단축을 도모하라. 이것은 이제 포트 CPM. 광고 효과를 최대로 할 수 있는 매체 전략을 작성하라. 이게 이제 선형계획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인원 배치 방식을 바꿔서 작업 시간의 효율성을 늘려라. 이게 할 단계. 기업의 여유 자금을 외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비율을 조절하라. 이게 이제 선형계획법,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게임 이론도 될 수 있고, 뭐 경쟁 업체에 따라서 됐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요 전체를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면 됩니다. 경영과학 이론의 과정, 의사결정의 개념과 과정. 요게 세 가지인데 요것은 좀 일단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됩니다. 의사결정이란 뭐냐? 디시전 메이킹. 특정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방법을 찾아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 이게 의사결정입니다. 제가 요새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몸이 조금 여러 군데가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약간 아플 때도 있고 눈이 약간 그럴 때도 있고 뭐 혈압이 좀 높다. 그럼 제가 그거에 맞춰서 허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고 그거는 뭐 자연 치유를 하고 눈이 아플 때는 양이 그러니까 의사들과 그다음에 한의사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뭐 자연요법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 높을 때는 운동을 하고, 뭐, 양이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합니다. 이게 이제 의사결정입니다. 제가 어떤 걸 결정하는 거. 경영학에는 그런 의사결정이 거의 매일 나오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의사결정의 개념과 과정. 개념이란 뭐냐? 의사결정은 특정한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해법을 구하는 것이 의사결정입니다. 목표의 수립, 목적이 뭐냐? 올해 매출액을 20%로 올려라. 여기 목표 수립입니다. 매출액을 20% 올려라. 재벌 회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구글이 전 세계에다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을 인터넷이 통하도록 하겠다. 이게 목표 수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비교해서 최저간을 도출해라. 매출액을 20% 올리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우리가 M&A 해야겠다. 다른 회사를 사야겠다. 뭐 이런 거죠. 구글이 전 세계 인공위성을 쏘려면 인공위성을 지구 상층배 한 50km 위에다 올려가지고 거기서 무인기를 올려가지고 그걸로 하겠다. 뭐 그런 방법 되겠죠. 그다음에 도출된 해법을 경영 현실에 적용하는 거. 이 방법 나온 거. 우리가 M&A를 해가지고 회사를 몇 개 산다. 몇 개를 사냐? 4개를 산다. 국내에서 2개, 해외에서 2개. 이 4개를 사가지고 우리가 매출액을 20% 올리겠다. 이게 이제 되는 거고. 구글이 인공위성을 몇 개 쏘냐? 2,500개를 쏘겠다. 2,500개를 쏴가지고 그걸 가서 아프리카와 남미, 아마존 지역에 인터넷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의 의사결정의 개념과 분석이고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이 과목, 계량 경영학이 의사결정론입니다. 문제를 풀어서 그거에 해답을 적용해서 그것을 갖는 것.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면 손으로 못 풀죠. 최근에는 다 컴퓨터로 풉니다. 그럼 왜 우리는 컴퓨터로 풀잖냐? 여러분 지금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개념을 제가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손으로 풀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풀게 됩니다. 컴퓨터로 풀고 여러분이 손으로 푼 것과 컴퓨터로 푼 것이 답이 똑같으면 아하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컴퓨터실 서울여대 209호인가요? 컴퓨터실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습을 하면 알겠습니다. 경영과학 이론화의 과정. 모델링이란 뭐냐면 모델이란 현상을 압축한 걸 모델이라고 합니다. 현상을 압축한 걸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 모델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경영학에는. 하나는 수학적 모형, 이 매스메틱컬 모델은 수학적인 모형이 있고 또 하나는 행동적 모형, 말로 하는 모형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좀 배웠을 건데 조직행동론이나 소비자행동론을 사는 게 이제 전부 조직행동론, 오거나이제이셔널 비헤이비어, 그다음에 컨슈머 비헤이비어 이게 이제 행동 모형입니다. 조직행동은 기업체 내부의 직원의 행동, 소비자 행동은 기업체 외부의 소비자 행동. 그 내용이 비슷비슷하죠. 뭐 귀인 이론도 있고 태도도 있고 거기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학적인 모델은 수학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이 행동적인 모델은 말로 문제를 푸는다. 그 모델링은 왜 하냐? 현실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 현실을 압축화해 가지고 모델로 만들어서 중요 변수들을 뽑아가지고 그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로 풀어가지고 모델에 답이 나오는 걸 하는 겁니다. 모델에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이 변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일단 모델이란 뭐냐? 모델이란 현실을 축약해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내가 아들이 3명 있다. 그럼 3명이 각각 돈을 하루에 얼마씩 번다. 한 번 나가면 얼마씩 비용이 든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이게 이제 모형입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 모형화하는 거죠. 복잡한 현실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출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만든 모델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실제로 문제, 그 수학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모델에서 나온 해답을 현실에 적용시켜 보아서 효과가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모델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 그 모델이 효과 없으면 그건 못 쓰는 거죠. 저는 요새는 이제 컴퓨터 모델을 많이 쓰는데 컴퓨터로 모델을 만듭니다. 제가 요새 이제 수학적인 모델, 이 경영과학에 나온 것과 제가 행동적인 소비자 행동에 나온 거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이제 컴퓨터 모델을 제가 만들어서 뭘 하냐면 부자학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45세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컴퓨터에 대고 물어봅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한다. 선생님은 집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집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일주일에 일을 몇 시간 하십니까? 예. 선생님은 기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 그럼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예, 제 딸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걸 원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예, 그럼 선생님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 선생님은 현재는 부자 목표가 70%인데 25년 동안 노력하면 9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퇴직하면 이걸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세상에 도움을 주려는데 이거는 컴퓨터 모델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적인 모델을 다 컴퓨터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영과학이 이제 발전하면 다 수학적인 모형을 컴퓨터화해서 현실에는 다 컴퓨터로 쓰고, 우리도 지금 이제 컴퓨터로 풀 건데 주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엑셀을 가지고 씁니다. 여기 나온 것들 엑셀을 푸는데, 저는 예전에 엑셀이 아니고 저기 뭐 QSB, 뭐 린도 이런 걸로 제가 80년도에 문제를 풀 때는, 미국에서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린도, 서울대학에서 할 때도 이걸 서울대학에서는 아주 옛날 방식을 했고, 그 다음 미국 같은 린도, 그 다음 QSB 이런 걸로 뭐 풀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고 이제 엑셀로 표준화해서 쓰죠. 그러니까 컴퓨터 모델로 푸는 방식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경영과학의 응용, 아까 이제 앞에서 여기서 이제 설명했던 거, 요거죠. 요것들은 이제 압축한 거죠. 그래서 뭐 직원 배치라는 게 인사관리죠. 직원 배치라는 게 인사관리에서 직원이 어떻게 쓰냐. 생산계, 이게 생산관리죠. 생산관리. 그다음 매체 결정, 이게 마케팅이죠. 광고. 경쟁 전략, 이게 뭐 국제 경영의 경쟁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뭐 생산 전략일 수도 있고, 원가 관리, 이게 이제 회계학이죠. 그럼 정보죠. 이게 경영 정보죠. 뭐 재무 관리가 좀 빠졌는데, 재무 관리, 투자 계획, 그럼 이제 그것도 저 매체 결정 결은 투자 계획, 이것도 재무 관리죠. 그래서 경영학의 전 분야가 적용 가능합니다. 경영과학의 주요 세부 내용들을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이제 이것들을 좀 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첫날인데 여러분에게 이걸 압축을 해드리면, 선형계획법을 제일 먼저 하는데, 선형계획법 논제를 좀 확실히 이해를 하세요. 중간고사 제일 많이 문제 나오고, 선형계획법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 정수계획법과 수성계획법, 할당계획법이 좀 쉽게 풀립니다. 선형계획법을 못 풀면, 이해를 못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선형계획을 이해를 하고 정수계획, 수성계획, 할당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하고 퍼트 GPM이 거의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론과 의사결정론과 예측이론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선형계획과 정수계획법이 거의 비슷하고, 수성계획과 할당계획이 조금 비슷하지만 뭐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형계획, 정수계획 하나, 그 다음에 수성계획 하나, 할당계획 하나, 네트워크와 퍼트 하나, 그 다음에 게임이론 하나, 의사결정 하나, 예측이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이제 풀어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bounded rationality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제한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인간이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정확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의 MIT하고 하버드의 교수들이 이런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해갖고 노벨 경제학을 받고, 이 콘텐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해갖고 주식 투자에 들어갔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다가 90몇 년대 폭락을 했죠. 그때 이 사람들이 하신 것이 50.003% 정도 이득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면 50%인데 0.003%만 해도 확실히 나온다고 보고, 거기다 대고 돈을 뭐 수조 원을 베팅한 겁니다. 그 수조 원을 베팅해서 0.003%만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의외로 해갖고 뭐 폭락을 해가지고 수조 원이 아니죠. 뭐 수백조를 날렸죠. 미국에서 난 러시아의 국채인가 투자했다가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나온 게, 인간은 bounded rational, 우리가 수학을 과신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지력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푼 문제에 대해서 겸손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경영과학의 하나의 그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알 수 있는 것만 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진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경영과학의 한계는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숫자 표현의 한계. 숫자로 표현이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심리적인 문제는 숫자로 표현이 안 되죠. 직원을 배치를 이렇게 했더니 화장실에 가는 숫자가 너무 많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화장실은 1시간 한 번. 그래서 8번 이상 가지 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10번을 가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8번 이상 가지 말라 했더니 이 사람이 화장실을 못 가는 사이에 사무실에 앉아서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편안한 것이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서 3시간씩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숫자 표현의 한계, 인간의 감정을 숫자와 표현을 못하는 것이 있어. 이게 이제 경영과학의 한계가 있겠죠. 이런 과학은 이제 행동과학이
이제 적용하고 지원을 해주면 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수학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여러분이 경영과학을 풀어보았더니 우리 과거에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야, 내 경영학과 수업에서 진짜 경영학과 같은 수업을 배웠네 이러면서 뭐 웃고 있는 적이 있는데 경영과학의 문제를 풀다 보면 재미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갔는데 제가 이 경영과학에 요거 일장을 했고 제가 이제 이게 40분짜리 수업이니까 10분 정도 남아서 선형계획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선형계획법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아까 나온 거고 선형계획법. 선형계획법 기본 개념. 선형계획법은 LP라고 합니다. 그게 리니어 프로그램이에요. 리니어가 뭐냐면 선입니다. 선, 직선.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y는 2x 플러스 3. 그럼 2x라는 게 기울기가 2죠. y는 2x 플러스 3이 직선이죠. 이 직선 가치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선형계획법은.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경영과학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활용성이 풍부한 계량적인 기법이다. 가장 중요하죠. 전 세계 거의 모든 경영과학에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방법론이다. 여기서 선형이라는 말은 직선을 의미한다. 직선은 기울기와 동일하게 연결된 선의 결합체이다. 경영과학의 선형계획법. 이 문제를 이제 먼저 봅니다. 이 문제를 이제 보십시오. 이게 이제 선형계획법이라는 건데, 선형계획법의 모형화.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뭘 푸냐? 여기 x1과 x2가 값이 얼마냐?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선형계획법의 가장 기본적,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모양일 건데,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좀 장시간 할 테니까 이해하세요. 선형계획법 모형화의 기본 개념. 목적함수 최대화. 목적함수는 뭐냐? 목적함수는 최대화와 최소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왜? 선형계획법은 최대와 최소밖에 없습니다. 중간의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최대로 매출 최대를 250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50억을 하면 달성하는 거고 못하면 조금씩 덜, 240억을 했으면 좀 덜 한 거고 230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손실, 이익은 최대화를 해야 된다. 이익은 최대화는 손실, 비용은 최소화를 해야 되죠. 저 50주년 기념관을 건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가 들 거다 비용이. 그 비용을 최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과학에는 이익은 최대화. 적으세요. 이익은 최대화. 이게 profit maximization. 손실은 최소화. cost minimization. 이익은 최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하는 게 선형계획법의 아주 경영과학의 기본 개념이고 이걸 objective function, 목적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목적 함수도 이제 Z는 EX1 플러스 X2. 그래서 목적 함수가 최대화해서 Z는 이 Z가 오브젝티브 펑션인데요. Z는 EX1 플러스 X2. X1이 1이고 X2가 2면 2 곱하기 1 더하기 2에서 4가 되겠죠. Z. 우리는 Z값을 최고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Z값을 최고로 만드는 거. EX1 플러스 X2. 제약 조건에 보면 X1 플러스 X2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X1 플러스 X2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X1과 X2가 합해가지고 2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X1이 20이 되면 X2는 0이겠죠. X1이 0이면 X2는 20이 되겠죠. 그 밑에 맨 밑에 보시면 X1과 X2는 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왜? X1과 X2는 이게 결정 변수라고 하는데 디시전 베어리블이라고 하는데 현실에 있는 어떤 거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X1과 X2가 해서 자동차로 갑시다. 자동차 A 모델을 몇 개 만들고 B 모델을 몇 개 만들기 자동차가 마이너스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을 몇 명을 배용치하고 배치 이것도 안 되죠. 논문을 몇 개 쓴다. 책을 몇 개 쓴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로가 될 수 없고 전부 X1과 EX1과 플러스 EX1 플러스 X2 이렇게 Z 제가 목적 함수는 최대화 Z는 G는 미국에서는 G라고 해서 G는 G equals 2X1 플러스 X2 이러죠. Z는 EX1 플러스 X2 이렇게 됩니다. X1 플러스 X2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4X1 플러스 X2는 2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X1이 밑에서 1이면 4 곱하기 1 플러스 X2. X2는 20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렇게 돼서 이 두 개의 조건, 이걸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subject to constraint이라는데 그 다음에 X1, X2는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비음 조건, 난 네거티비티 컨디션이랍니다. 0이 아닌.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돼 있죠. 선형계법은 목적 함수, 오브젝티브 펑션, 맨 위에 최대화, z는 2x1 플러스 x2, 이게 최대화이고, 제약 조건, x1 플러스 x2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4x1 플러스 x2는 2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x1,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음 조건, 난 네거티비티 컨디션, x1과 x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문제를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냐? 요 이제 시나리오를 주면은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 첫 번째 시험인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서울여자대학교는 2015년도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방법과 있고 B 방법이 있습니다. A 방법은 얼마가 들어올 것 같고 B 방법은 얼마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A 방법을 하려면 사람이 몇 명 필요하고 B 방법은 몇 명이 필요하고 A 방법을 하려면 시간이 10시간이 걸리고 B 방법은 몇 시간이 걸리고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문제화를 하세요. 이게 모형화입니다. 이걸 포뮬레이션이래요. 포뮬레이션. 여러분들 이 포뮬레이션을 이제 여러분이 처음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손으로. 요걸 많이 해본 학생들이 되게 재밌네요. 그래요. 자꾸 문제를 풀고 싶고 저도 82년인 것 같은데 제가 서울대학교에 석사과정을 처음 들었을 때 82년도 3월 달에 이걸 처음 배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몇 년이 됐죠. 그때 이 문제를 보고 우리 앉아가지고 지금 뭐 다른 데 교수하는 친구들, 다른 대학 교수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문제를 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형화. 그 다음 미국 가서도 이제 좀 배웠고, 86년도 배웠고, 87년도 배웠고. 여러분이 요 문제요. 그래서 요 모형화를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모형화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답을 구해도 헛것이죠. 그러니까 모형화를 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 예. 아니, 컴퓨터로 이거 풀 수 있어. 예, 컴퓨터로 엑셀에 집어넣으면 바로 나와, 이거.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컴퓨터에 가서 엑셀로 풀면 바로 나와, 답이. 근데 왜 이걸 배웁니까? 아니죠.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이 심플렉스 메소드라는 걸 모르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심플렉스 메소드를 여러분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그거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아하 이겁니다. 수학적인 공식인데요. 몇 년 전에 이제 이 계량기왕 수업을 하는데 수학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수학과 학생들이 이걸 풀다가 제가 가르쳐준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요. 손을 들더니 학생이 교수님, 예, 자기네가 이 배운 방법은 이 방법과 다른 방법인데 그걸로 풀어도 되냐? 풀어도 된다. 시험도 그렇게 된다. 그 경영학과 학생이 그럼 왜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 방법을 푸는 거야? 이 세상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있다고 한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웠고 그다음 미국의 박사과정 청와대 조지아 주립대에서도 문제를 푸는 걸 배웠고 세인루이스에서 이걸 배웠어요. 세 군데에서 배웠는데 전혀 다른 방법들 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이 문제 푸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풀더니 답이 동일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법고시를 붙는데 요새 이제 없어지니까 행정고시를 붙는데 어떤 방법을 학원을 다니던 뭐 행정학과를 다니던 그냥 붙던 간에 붙으면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떤 방법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 아하 개념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그 컴퓨터로 푼 문제를 여기에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해서 봤더니 답이 맞더라. 얼마다. 한번 해볼까요? x1이 한 5고 x2가 6이다. 한번 해볼까요? x1이 5고 x2가 6이면 첫 번째 제약변에서 5 더하기 6은 20보다 작죠. 됐죠? 그 다음에 5, 4, 20 밑에다 4 곱하기 5 더하기 6 하면 26. 이게 밑에 건 안 맞죠? 그럼 다른 거. x1이 2다. x2가 3이다. 위에다 x1이 2고 x2가 3이다. 5죠. 그럼 20보다 작죠? 밑에다 4 곱하기 2 8이죠. 더하기 3 하면 11이죠. 24보다 작죠. 그럼 위에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 더하기 3은 7이죠. 아, 그럼 교수님 7이 답이네요.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해보세요. x가 1이고 x 지금 7이라 그랬죠. 7이 아니고 x1이 1이고 x2가 10이라고 해보세요. 밑에다 x1 플러스 x2 1 더하기 10은 11이니까 20보다 작죠. 그러면 4 곱하기 1 4 더하기 10은 14도 24보다 작죠. 위에다 z는 2 곱하기 1 더하기 10하면 12죠. 좀 전에 말한 7하고 지금 12니까 12가 더 크네. 그럼 아까 말한 7이 다르죠.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집어넣고 하든 영원히 풀어도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그래피컬 메소드, 심플렉스 메소드, 그다음에 컴퓨테이셔널 메소드를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첫날인데 너무 어려운 걸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동영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요걸 가지고 오늘 첫날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동영상 10개를 보게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